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좋은 소식이 있죠. 이제 3학년들 온라인 개학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언제 보실지 차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개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이나 마지막 끝에 영상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학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학사 교과서의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과학 철학에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다행스럽냐면, 일단 과학사 과목 자체에 있어서 이 과학 철학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하고 영상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 같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물론 앞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건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세세한 이제 시대별, 지역별 과학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지 않고 이제 상식을 넓혀드린다는 차원에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딱딱한 교실 수업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제 부드럽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일 것 같고요. 과학사는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교과서 27페이지, 2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과학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 그 학문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한 19세기 정도, 20세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과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이 이야기들이 이제 학문으로 정착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는 과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사 학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라든지 뭐 여러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또 기타의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은 입문 과정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과학사, 과학철학을 이제 다루고 있고, 이 과학사,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인문학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융합적 인재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과학사를 이해하는 시대적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문이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일단 그 학문에 집중하게 되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사도 과학이 말 그대로 이제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를 오롯이 과학 내재적인 내용에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처음 초기에 과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내적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적 접근법의 이 내적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뭐겠어요? 과학 안에 오롯이 집중한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집중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생명과학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과학 예를 들어드리는데, 진화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17세기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면서 이제 자연 선택을 기반한 진화론이 설명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비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은 변화한다. 물론 이제 비퐁은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야.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용불용설,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더라 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찰스 다윈이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후생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진화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자연 선택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진화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 개념에 있어서도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역사는 처음에 그냥 생물은 변화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생물이 변화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야,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돌연 변이와 개체 변이 그리고 과잉 생성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변화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진화론은 또 찰스 다윈이 생각하고 있는, 설명했던 진화론과 조금 다릅니다. 유전적 결정론에 의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학문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변화 과정은 과학자의 사상과 실험과 그 실험에 대한 설명이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결국에 과학 안에서의 내적 변화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걸 내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과학 온전한 그 안에서 변화를 추적하는 것, 그걸 우리가 과학사의 내적 접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초기 과학사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게 이제 초기에 1900년대 초반의 과학사의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학사가 점점 정착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또 다른 설명 체계를 구축하게 되죠. 그게 뭐냐? 외적 접근법입니다. 외적 접근법이야. 그래서 이 외적 접근법은 1900년대 중반까지 아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상에 아마 1930년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1900년대 초반, 이게 190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외적 접근법은 뭐냐? 제목에서 느낌 가지시겠지만 과학은 오롯이 과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과학은 오롯이 독립적인 학문의 과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회적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론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은 시대적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야. 게임 이름으로도 있지. 대항해 시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을 하고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죠.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된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 시장이 대륙 안에만, 섬 안에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좀 넓게 보더라도 유럽 안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팔더라도 어때요?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어때요? 이거를 팔아먹을 곳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식민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야. 그 필두가 스페인, 포르투갈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이제 쫓아가게 되죠. 자, 이 시대를 찰스 다윈이 살고 있었어. 찰스 다윈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비글호라고 하는 항해 일지잖아요. 비글호가 결국엔 뭐였어요? 군함이었잖아. 전 세계를 도는 군함이었어. 그 군함에 과학자로서 탑승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뭐 갈라파고스 군도라든지 뭐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물의 식생들 그리고 분포도를 조사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생물들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오게 되죠. 거기에다 추가로 이 다윈이 심취했던 이론이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론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의 증가폭을 식량 생산의 증가폭이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아 상태가 되게 되고, 이 기아 상태가 되면 많은 인구들이 이제 재앙을 통해서 줄어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요런 인위 선택을 가지고 자연에 적용해 본 거야. 그래서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되면
자원의 한계가 생기게 될 거고 생존 경쟁이 생기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적자가 생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자연 선택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책은 오롯이 과학, 생물학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라든지 식민 정책이라든지 사회학적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결국에 뭡니까? 외적인 요인들이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책에 있지만 17세기 영국의 과학, 기술, 사회, 쉽게 말씀드리면 STS라고 하는 거야. STS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STS가 뭐냐면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소사이어티, 사회.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다. 과학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한다거나 기술이 사회의 요구나 과학의 이론 없이 발전을 한다거나 사회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고 변화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STS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 두 개의 전혀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학을 오롯이 과학 쪽으로 집중하느냐 아니면 과학을 둘러싼 기술과 사회를 통해서 과학의 발전, 과학의 변화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접근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1930년대 외적 접근법이 유행했다면 내적 접근법은 초기 과학사의 연구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게 1940년에서 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내적 접근법으로 이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개가 이렇게 별개의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과학사의 변화에 있어서는 내적 접근법도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외적 접근법도 무시할 수 없으니 얘네들을 아우르는 어떤 조화로운 접근법, 예를 들어서 과학의 이론을 고찰을 할 때는 그 과학 이론을 오롯이 다 인정을 하면서 또 사회의 어떤 기반,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그 과학의 이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화롭게 그리고 맥락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회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는 딱히 어떤 방법이다라는 말씀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의 좋은 점을 차용해서 실험실 상황 안에서 어떤 접근법, 또 그 연구 집단 상황 안에서 어떤 접근법, 그 사회 전체적인 접근법을 오롯이 다 맥락적으로 통합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걸 이제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30페이지 내용은 이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붙임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9페이지 내용은 이제 과학은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30페이지는 이 인문학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가. 근데 이 부분은 이 제목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은 특별한가.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얘들아, 여러분, 과학은 다른 학문하고 전혀 별개의 고고한 학문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왜 쉽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적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외적 접근법에서 이제 과학, 기술, 사회가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에서 과학은 기술과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 또 과학이 발전을 함에 의해서 기술이 그리고 사회가 변화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과학이 어떤 고고한 높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 사회 속에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의 특별한가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콩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과학보다는 이제 윤리학이나 뭐 사상 쪽에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학문은 전부 다 과학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뒤에 이제 파이어 아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콩트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과학은 모든 것이 다 과학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은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뭐냐면, 지난번에 칼 포퍼의 반중주의 기억나십니까? 그 반중주의에서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명제가 뭐였죠? 반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유사과학이라는 것이 있으니 유사과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파이어벤트의 이 말은 어찌 보면 유사과학도 전부 다 과학이 아니냐, 유사과학도 전부 다 과학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파이어벤트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과학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제발 오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편견이다.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학문의 연구 방법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편견과 아집에 휩싸인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파이어벤트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제 장하석 교수가 있습니다. 요 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이분을 쳐보면 EBS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학 철학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맥락은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결한 학문이 아니라, 특정한 이제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학문들과 어우러진다. 그러면서 발전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소통은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업에 관련되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진로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대학과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뭐 하지? 나 무슨 학과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너무 딱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고 뭐 막말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담임 선생님과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 본격적으로 상담도 하게 될 건데,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딱 정해지신 분들, 그분들은 뭐 참 잘하셨고요.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학교를 12년 동안 다녔는데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안 정해졌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요즘에 여러분, 어떤 진로를 딱 정한 친구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런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융합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모든 것들에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대학들 한번 모집 요강을 지금 봐보세요. 보시면 이번 영상 끝나고 한번 봐보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학교들에서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뭐죠? 이 질문 이제 저도 3학년 담임하면서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들한테도 받고 학생들한테도 받고, 선생님,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학과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는 학과인지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과에 들어가면요, 1학년, 2학년 때 일단 인문학적 소양하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적 소양, 뭐야? 이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3학년이 되면, 또는 이제 좀 빠른 학교는 2학년이 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거야. 받아들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뭐 얼마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 과학고 안 나왔고 그냥 너 과학고가 아니고 일반고 학생이라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일 했잖아. 학교에서 시키는 일 착하게 했으면 내신 등급이 높은 거고, 학교에서 시키는 일 별로 안 했으면 내신 등급이 낮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는 일단은 착실하면 우리 대학으로 와. 그리고 나서 대학에서 1학년 때 혹은 1, 2학년 때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결정을 해. 대신에 이것저것 공부할 때는 균형감 있게 한번 해봐. 다시 과학과 인문학을 한번 다 같이 해봐. 그리고 나서 네가 결정을 해 라고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저 위에 서울대부터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지방의 사립대학은 아직 조금 처지고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뭐 그런 식의 방향을 가고 있지만, 위쪽의 대학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학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문과지만 과학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저는요, 이과지만 그래도 인문학적인 소설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여러분, 학생부에서도 그런 거 되게, 학교생활부에서도 그런 거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과잖아요. 문과, 이과 개념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문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독서 활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사피엔스, 그건 조금 인문학적 성향이 있는 책이지만 몇 가지 과학책들을 좀 써 놓으면, 그리고 나서 면접을 들어가면, 야, 너는 뭐 사회 과목 이렇게 공부하는 문과 쪽 성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과는 인문학부나 뭐 그런 학과인데 너 왜 과학책을 읽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네, 제가 인문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균형감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감 있는 식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책도 읽어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읽으면서 이런 지식들을 같이 가지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 과학사의 과학 철학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학교에서 뵙겠습니다.